안녕하세요. 저는 조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로 기억됩니다. 아들 지환이가 결혼한 지 2년 애타게 기다리던 첫 손주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었으니까요. 7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졌고 산부인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마치 솜사탕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지환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아들의 아이는 제 삶의 두 번째 장을 열어주는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지환이가 복도 끝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아이 얼굴에 저런 기쁨이 어리는 것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몰라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은이도 아기도 다 건강해요. 정말 예뻐요, 어머니. 꼭 보셔야 해요.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제 가슴도 덩달아 벅차올랐습니다. 저희는 곧장 신생아실로 향했죠. 수많은 아기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그곳, 가장 안쪽에 이하은 산모의 아기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요람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 손주가, 제 새로운 세상이 누워있었어요.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꼭 감은 두 눈과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까지. 어느 것 하나 사랑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지환이와 저는 유리창에 바짝 붙어 서서 한참 동안이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답니다. 제 아들을 꼭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며느리를 닮은 것 같기도 한 그 얼굴을 보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을 그려보았어요. 이 아이가 제 이름을 부르고 제 손을 잡고 걸음마를 떼고 웃고 떠들며 집안을 가득 채울 그날들을요. 며느리 하은이가 있는 1인실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힘들었을 텐데도 하은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호박죽과 미역국을 보온 도시락에서 꺼내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은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 예쁜 아기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아이의 할머니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관계로 묶이면서 더 돈독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지환이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아기 사진을 들여다보고 저는 그런 아들 내외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이 바로 이 작은 병실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이 완벽한 행복에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정말이지 너무나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회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온 의사 때문이었죠. 중년의 여의사는 하은이의 상태를 살피고는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산모님 회복 속도도 좋고 아기도 아주 건강합니다. 혈액형은 B형이네요. 걱정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의사는 그저 업무의 일환으로 아기의 정보를 전달하듯 무심하게 말하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B형이라는 단어는 행복으로 가득 찼던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지환이는 O형이고 며느리 하은이 역시 O형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환이를 낳았고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내외와 혈액형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은이도 O형이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졸지 않았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환이를 쳐다봤습니다. 지환이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마주 보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라고 소리 없이 묻는 것 같았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행복으로 가득했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냉기가
우리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구나. 신생아들은 혈액형 검사가 종종 잘못 나오기도 한다더라. 지환아, 나중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사해 보자꾸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아들과 며느리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분명 병원의 사소한 실수일 거라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뒤흔들 만한 일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환이도 제 말에 안도하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하은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당황해야 할 사람은 바로 며느리 하은이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제게 따지듯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뭐라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 B형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하고 지환 씨 표정이 꼭 큰일이라도 난 것 같잖아요. 제가 낳은 애를 의심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심이라니요. 나는 지금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애쓰는 중인데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그런 뜻이 아니잖니. 너랑 지환이가 O형인데 아기가 B형이라고 하니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지. 요즘 세상에 O형끼리도 B형 낳을 수 있대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사례들 많아요. 뭘 그렇게 구시대적인 상식만 가지고 놀라세요? 하은이는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신경질적으로 빼앗아 들고는 무언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슨 대단한 증거라도 찾은 양 제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출처도 불분명한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질문글이었습니다. O형 부모인데 B형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에 요즘엔 식습관이나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더라는 식의 근거 없는 댓글 몇 개가 달려 있었죠. 보세요, 어머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잖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세요, 정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단순히 놀라거나 당황한 것을 넘어 무언가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당신 거짓말하고 있지? 라고 묻기도 전에 나 거짓말 안 했어. 라고 소리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지환이가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은아, 그만해. 어머니가 뭘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지. 당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기분이 안 나빠. 당신은 지금 이게 내 기분 문제로 보여. 당신이랑 당신 엄마는 처음부터 날 의심했잖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혈액형이 이상하다는데 그걸 축하는 못해줄 망정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하은이는 기어코 눈물까지 터뜨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며느리와 더 큰 싸움만 벌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조리 잘하거라. 나는 먼저 가보겠다. 제 말에 하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꽁꽁 얼어붙은 병실을 뒤로 하고 복도로 빠져나왔어요. 병원으로 올 때 느꼈던 구름 같은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고 발걸음에는 천근만근짜리 납덩이가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혈액형 검사의 오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며느리의 그 비정상적인 반응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B형이 나올 수 있다고 우기는 걸까요? 함께 의문을 품고 진실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적으로 돌려 세우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남편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그리던 행복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 행복의 정점에서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 교차되었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제발 내일 아침이면 어머니, 제가 어제 너무 예민했어요. 병원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라는 며느리의 전화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한 순진한 기대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기나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일부러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실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그저 산후의 예민함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당혹감이 빚어낸 해프닝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어른인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따뜻하게 품어주면 하은이의 굳게 닫힌 마음도 스르르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을 받아가 며느리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푹 고아내고 뜨끈한 전복 미역국에 서너 가지 나물까지 정성껏 차려냈습니다. 집안 곳곳을 쓸고 닦아 먼지 한 톨 없게 하고 아기 침대에는 포근한 새 이불을 깔아두었어요. 이 정도 정성이면 며느리도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은이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제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가구나 벽지라도 되는 것처럼 완벽한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지환이가 제 눈치를 보며 하은아, 어머니가 당신 온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나와서 식사부터 하자고 권했지만 하은이는 피곤해서 입맛 없어. 나중에 먹을게라는 짤막한 대답만 남기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방문 앞에서 정성껏 차린 음식이 무색하게 식어가는 식탁을 보며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후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적이이자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집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은이는 아기를 돌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안방에서만 보냈어요. 제가 아기가 예뻐서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아기 깰라 혹은 기저귀 갈아야 해서요라는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제 손길을 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아기에게 해라도 끼칠 사람인 것처럼 구는 태도에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것은 저들 모녀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셔플 스코어 게임, 즉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환이는 저와 하은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 눈치를 한번 보고 안방으로 들어가 하은의 눈치를 또 한번 보고 제게는 어머니 하은이가 아직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변명하고 하은에게는 무슨 말을 듣는지 방문이 닫혀 있어 알 수 없었지만 가끔씩 새어나오는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어깨를 움츠리는 아들의 그림자가 제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온 하은이가 제 앞에 와서 섭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하셔야겠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과도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마주 보았습니다. 하은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은커녕 일말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어머님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아서 저를 내쫓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를 내쫓고 싶어 했다고. 아니에요. 그럼 그날 병원에서 왜 그러셨는데요? 뻔히 O형끼리도 B형 나올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몰아붙이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환 씨가 제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저를 아주 없는 사람 취급하시고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며느리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제게 돌리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나는 너를 내쫓으려 한 적도 없고 몰아붙인 적도 없어. 다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겼으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확인을 해보자고 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 제안을 거부하고 나를 공격하며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너 아니냐? 거짓말.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제가 낳은 아이가 지환 씨 아이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그런 끔찍한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말만 안 하셨지. 눈빛이랑 행동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그걸 모르게. 하은이는 기어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지환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지환이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하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환에게 달려가 매달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제가 자신을 학대한 것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데 내가 어떻게 버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당신 아들 낳아준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나와의 싸움에서 아들을 자신의 완벽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구나. 지환이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해서 저를 고립시키고 자신을 피해자의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지환이는 하은이의 눈물에 금세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게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은이가 저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네. 지환아, 너는 지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 아내의 저 태도가 정상적으로 보여. 정상이든 아니든 지금 하은이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애 낳은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는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금쪽 같은 아들이 지금 저 가증스러운 거짓 눈물에 속아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지금의 지환이에게는 아내를 괴롭히는 잔인한 시어머니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안방에서는 오랫동안 하은이의 흐느낌과 지환이의 나직한 위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가는 제 마음을 느꼈어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끝에서 오히려 제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래, 감정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 저 아이는 지금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아이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고. 이것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아들을,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실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저 비상식적인 고집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제 방식대로 아주 철저하고 냉정하게 밝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아들마저 제게 등을 돌린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이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을 넘어 제가 있는 공간에서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거나 아기에게 말을 거는 식으로 저를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지환이는 회사 일 셔플 스코어 게임을 핑계로 매일같이 늦게 귀가했고 집에 와서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안방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완벽한 삼각 구도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이나 서운함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되자 머릿속이 더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죠.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탐정이 되어야만 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논리에만 근거해서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하은이는 왜 O형 부모에게서 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는가? 만약 정말로 병원에 차고이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희귀 혈액형 같은 변수가 있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머님 너무 이상해요. 같이 한번 알아봐요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처음부터 알아보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미지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자의 방어기제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그녀의 무기는 눈물과 산후 우울증이라는 방패, 그리고 아들을 향한 감정적 호소였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지는 순간마다 눈물을 터뜨리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워 상황을 모면했고 지환이에게는 나와 아기 대어머니라는 극단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이것은 결백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죄인 사람이 동정심에 호소하여 심판을 피하려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했을 때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은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기의 혈액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녀에게 매우 불리한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결론에 도달하자 제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서운함이나 며느리를 향한 분노 같은 감정들이 싹 가셨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어요. 내 아들을 저 가증스러운 거짓말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들 지환이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하은이의 감정적인 지배 아래에서는 어떠한 진실도 밝혀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아기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집을 비운 어느 날 오후,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지환이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지환아, 잠깐 앉아보렴. 엄마랑 할 얘기가 있다. 지환이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마지못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뜸 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하는 말 딱 5분만 아무 편견 없이 들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또 하은이 얘기하시려는 거면 저 정말 피곤해요. 아니, 하은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얘기다. 너 자신과 너의 인생에 대한 얘기야. 제 단호한 말에 지환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지환아, 감정은 다 빼고 이성적으로만 한번 생각해보자. 내 아내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 과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나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으며 너를 방패 삼아 진실을 확인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혹은 고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하은이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한 것과 비상식적인 것은 다른 문제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지? 이혼이었니? 아니면 사과였니? 아니잖니. 나는 그저 확인을 원했을 뿐이다. 우리 가족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이 사건의 진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내 아내는 그토록 확인을 두려워하는 걸까? 떳떳하고 결백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논리적인 질문에 지환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다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엄마는 너가 돌아가신 아빠를 닮아 정직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너는 언제나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어. 그런데 지금의 너는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일지도 모르는 감정에 기대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거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 확인하지 않고 평생을 속고 살아갈 자신이 있니? 평생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의심을 품고 내 아내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말이다. 지환아, 엄마는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려는 거다. 나중에 엄마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내가 내 아내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다. 평생 죄인으로 살라면 살겠다. 하지만 만약 엄마가 옳았다면 나는 너를 거대한 기만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는 것이 된다. 그러니 아들아, 엄마를 한 번만 믿어주지 않겠니?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하자. 그것만이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던 지환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검사할게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가장 큰 문이 열린 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다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출장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싸움의 끝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하은이는 우편함에 꽂힌 유전자 검사 기관의 안내문을 발견하고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환이의 마음이 돌아선 뒤였죠. 하은이가 아무리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해도 지환이는 나도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더 이상 당신 말만 믿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라며 단호하게 아내의 저항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모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카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추악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는 최후 통첩에 모든 퇴로가 막힌 하은이는 예상대로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가증스럽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기어코 유전자 검사까지 신청했어.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요즘엔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도 내 말을 하나도 안 믿고 이제는 지환 씨까지 구슬려서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 나 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엄마, 아빠, 제발 와서 나 좀 살려줘. 진실은 단 한 조각도 섞이지 않은 완벽한 거짓말로 이루어진 비명이었습니다. 자신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저를 잔혹한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그 능수능란한 연기력에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이 모든 소란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감춘 채 오직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비련의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도어락을 부술기세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돈 부부가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마치 무기라도 되는 양 자신들의 핸드백과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던 사람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험악한 기세였습니다. 안사돈, 즉 하은이의 아버지가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부인,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애 낳고 몸조리하는 며느리한테 유전자 검사라니요? 제정신이십니까? 사부인인 하은이 엄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훨씬 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요? 당신 아들 좋다고 시집와서 대를 이어줬으면 고마운 줄이나 알 것이지. 어디서 굴러먹지도 않은 트집을 잡아서 애를 잡냔 말이에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광분에서 날뛰는 사돈 부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전처럼 저자세로 회유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딸의 거짓말을 100% 믿고 저를 완전히 파렴치한 악의 축으로 규정한 채 전쟁을 선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들 뒤에 숨어 어깨를 떨며 흐느끼는 신용을 하고 있었죠. 완벽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께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제가 아니라 댁의 따님입니다. 뭐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 딸 탓을 해요? 양심도 없으세요? 사부인이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안사돈께서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O형인 부부에게서 B형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했고 모두의 마음이 편하도록 정확한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댁의 따님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원수로 대하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돈께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자 안사돈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부인이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우리도 다 알아봤습니다. 요즘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서 O형끼리도 B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디다. TV에서도 봤고 인터넷에도 널렸어요. 우리 하은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그들 역시 과학적 사실이나 논리는 전부 무시한 채 출처불명의 인터넷 낭설이나 TV 쇼 따위를 진실인 양신봉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말이 사실이 아닐 경우 자신들의 체면이 깎이고 가문의 흠집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우겨서 이기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어요. 사돈. TV와 인터넷이 현대의학 교과서 위에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그렇게 떳떳하고 확실하시다면 유전자 검사를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사를 통해 제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댁의 따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텐데요. 제 반격에 사돈 부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부인이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지금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그럴 확률이 드물다고 쳐도 어른이라면 시어머니라면 갓 애 낳은 며느리를 의심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감싸주고 보듬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시어머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기만하고 온 가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도 눈 감아주는 것이 시어머니의 자격입니까?
사돈께서는 그렇게 자식을 가르치셨습니까? 뭐라고요? 사기극. 당신 지금 우리 딸을 사기꾼으로 모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말로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고성이 오갔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환이는 중간에서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좀 참으세요. 를 외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이미 네 사람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의 소모적인 싸움 끝에 제가 마침내 이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흐느끼는 척하던 하은이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 섰습니다. 하은아. 제 나직하지만 단호한 부름에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렴. 너의 연극은 여기까지다. 나는 이제 너와 그리고 너의 부모님과 더 이상 말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 모든 것은 검사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틀렸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좋을 거야. 만약 내가 옳았다면 너희 가족 모두가 내 아들 지환이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이 모든 기만과 모욕에 대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제 목소리에는 한 가닥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경고만이 담겨 있었죠. 제 그 기세에 압도당한 것인지 사돈 부부와 하은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다가 두고 봅시다. 라는 상투적인 대사 한마디를 남기고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지환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누구도 이 길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지독한 상처뿐일지라도 저는 가야만 했습니다. 거짓의 둑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에 감춰진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사돈댁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돌아간 후 집안에는 며칠 동안 끔찍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의 방문 예정일은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되어 우리 세 사람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하은이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했습니다.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지환이가 문을 두드려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녀는 자신만의 성에 갇혀 다가올 심판의 날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자신의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었을까요? 지환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서는 간신히 제정신을 붙들고 있는 듯 했지만 집에만 오면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아들의 텅 빈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지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요?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과 배신감, 어머니의 주장에 대한 신뢰와 원망, 그리고 곧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제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 없었어요. 지금의 어설픈 위로는 아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만이,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명백한 사실만이 제 아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운 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집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속을 찬물로 달래며
검사기관의 직원들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흰 가운을 입은 2명의 남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무적인 얼굴로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고는 들고 온 커다란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우리 가족의 운명을 가를 도구들이 들어 있었죠. 김지환님, 이하은님, 그리고 대상 아동의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성 직원의 나직한 목소리에 굳게 닫혀있던 안방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하은이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핏기 하나 없는 하얀 얼굴에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풀어헤친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기를 안고 소파 한쪽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환이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제 옆에 와 섰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직원은 소독된 면봉을 꺼내어 각자의 입 안쪽 벽을 긁어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먼저 지환이가, 그 다음은 하은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작은 아이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저 가느다란 플라스틱 막대기 하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혹은 기적적으로 되살릴 수도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하은이는 면봉이 자신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마치 고문이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파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자의 체념과 공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채취가 끝나고 직원은 각각의 이름이 적힌 봉투에 면봉을 밀봉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몇 장을 내밀며 지환이와 하은에게 서명을 요구했어요. 검사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지환이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자신의 이름을 적었고 하은이는 펜을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환이의 재촉을 받고 나서야 겨우 서명을 마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사무적인 한마디를 남기고 직원들은 자신들이 왔던 것처럼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거실에는 우리 세 사람과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일주일이라는 영겁과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제 신념은 확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작은 의심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제 오해였고 며느리는 그저 억울한 피해자였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의 가정을 파괴한 잔인한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아들의 얼굴을, 며느리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 상상을 할 때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병실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던 디어카의 그 비정상적인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려던 불안한 눈빛, 논리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우기던 공격적인 태도, 그리고 사돈네까지 동원해 버렸던 그 추악한 소동까지. 그 모든 조각들을 다시 맞춰보면 제 의심은 합리적인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지금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잡고 나서야 겨우 다음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그 일주일 동안 거의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이제는 악을 쓰거나 저항할 기력조차 없는 듯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잠만 잤어요. 지환이는 그런 아내를 더 이상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아내와 거리를 둘 뿐이었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끝장나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다림의 6일째 되던 날 오후 우편함에서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경비실로 내려가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유전자 검사 기관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지환이와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이 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판결의 서류가 놓인 식탁 앞에 우리 세 사람은 죄인처럼 둘러앉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며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누군가의 진실과 누군가의 거짓이 활자화되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환이는 핏기 없는 입술을 꾹 다문 채 봉투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하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얇은 종이가 담고 있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죠. 제 손으로 직접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진실에 대한 배신이자 제 아들을 향한 기만을 용납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결심을 굳히고 봉투에 밀봉된 부분을 조심스럽게 뜯어냈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장의 서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유전자형 분석 데이터, 검사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 보고서.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오직 마지막 장, 최종 결론이 적혀 있는 결과 보고서만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귓가를 스치는 제 숨소리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기계처럼 또박또박 그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 의뢰인 김지환님과 대상 아동 간의 부자관계 확률을 분석한 결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지환이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하은이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전자형 불일치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9글자는 망치처럼 날아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제 예상이, 제 끔찍한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지환이는 그 문장의 의미를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불신, 혼란, 분노, 절망, 그리고 처절한 슬픔.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한 번에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환이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사내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 없는 절규를 터뜨렸습니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지만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앞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금쪽 같은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 순간을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은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히스테릭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잘못된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미친 듯이 빼앗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당신이 돈으로 매수한 거지. 내 아들이 틀림없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는데. 왜 아니라는 거야? 왜? 하은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을 감당할 수 없어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악은 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이메일로도 와 있단다. 그리고 이 검사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조작 따위가 통하는 곳이 아니지.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제 차가운 한마디에 하은이의 발악이 뚝 그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완전한 절망이 채웠어요.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마침내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어엉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그녀의 울음소리가 지환이의 소리 없는 절규가 그리고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뒹구는 거실의 풍경. 그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만들어낸 지옥이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평생 거짓된 행복 속에서 영혼이 갉아먹히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을 테니까요.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로 하은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서러움의 눈물일 뿐이었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있는 제 아들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제 귀에는 이명처럼 윙윙거리는 소리와 제 아들의 소리 없는 절규, 그리고 한때 며느리였던 여자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수습하고 제 아들을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야 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린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으로 감싸 쥔 얼굴 아래에서는 어떤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환아.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 완전히 갇혀 외부의 어떤 자극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손길에 이끌려 일어나는 아들의 몸은 마치 뼈가 모두 녹아내린 것처럼 흐물흐물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하여 소파에 간신히 앉혔습니다.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은 완벽한 공허였습니다. 아들을 안치고 난 뒤 저는 마침내 몸을 돌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하은이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물과 참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깨진 신뢰는 결코 다시 붙을 수 없는 법이죠. 그녀의 눈물은 제게 어떠한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차갑고 냉정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대한 빠르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강철 같은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싸늘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그제야 흐느낌을 멈추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너의 변명이나 용서를 들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는 말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분노와 제 아들의 무너진 인생을 담아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돌멩이였습니다. 하은이는 제 말의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듯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뇌가 그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귀가 먹었느냐? 다시 한번 말해주지. 너의 옷까지, 너의 화장품, 너의 모든 물건을 남김없이 챙겨서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했다. 너의 역겨운 거짓말로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신성해야 할 우리 가정을 더럽힌 것을 단 1분 1초도 더는 용납할 수 없어. 알겠느냐?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하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기어오려 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그 처절한 몸부림을 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더러운 손이 제 몸에 닿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너의 속죄 따위는 내게 필요 없다. 너의 그 가증스러운 눈물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속죄하고 싶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의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내 아들의 기억 속에서 너라는 존재를 깨끗이 지워낼 수 있도록 흔적도 없이 사라져주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너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일 거다. 제 냉혹한 말에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느꼈는지 하은이는 목표를 바꾸어 소파에 앉아있는 지환에게로 처절하게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지환의 바지를 붙잡고 마치 구원을 바라는 죄수처럼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제발 나 좀 봐줘. 응,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이성을 잃었어.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일이 이렇게까지 커져버린 거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나 당신 없으면 정말 죽어. 여보. 그녀는 온갖 감언이설과 눈물로 지환의 마지막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칼에 심장이 꿰뚫린 지환에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허공을 응시하던 지환이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고개를 내려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이 타버린 폐허처럼 공허하고 차가웠어요. 그 눈에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애증도 배신자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면부지의 이물질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운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지환이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하은이의 절규보다 훨씬 더 무겁고 잔인하게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마침내 지환이가 메마른 입술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저승의 강을 건너온 사람처럼 어떠한 감정의 색채도 없이 낮고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에 있지? 여보.
내 아내 이하은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지? 당신은 누구야? 왜 내 아내의 얼굴을 하고 내 아내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 앞에 있는 거지?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하은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거나 증오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지환이는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하은의 손을 마치 벌레를 떼어내듯 무심하게 떼어냈습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어. 그러니 이제 그만 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더는 내 눈앞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더럽히지 말고 그냥 사라져줘. 지환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하은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통곡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가장 큰 검은색 여행 가방을 꺼내와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텅 빈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내게 주는 시간은 정확히 1시간이다. 그 안에 이 집에서 너의 모든 흔적을 담아 사라져. 만약 1시간 뒤에도 내 눈에 띈다면 그땐 자비 따윈 없을 거다. 경찰을 불러 너를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저는 제 방에서 지환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더러운 이별의 과정을 제 아들이 지켜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을 제 방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은 뒤 저는 거실 소파에 똑바로 앉아 하은이가 짐을 싸는 모든 과정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며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한때는 지환이와 함께 웃으며 골랐을 옷가지들, 제가 선물했던 화장품, 신혼의 단꿈이 서려있던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배신과 기만의 증거품이 되어 검은 가방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아기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아이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만 챙겨 기저귀 가방에 넣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떠나는 순례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이 되었을 때 하은이는 모든 짐을 챙겨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애원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공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나눌 말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하은이는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하은이라는 존재가 우리 집에서 물리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녀가 남기고 간 배신과 기만의 악취는 유령처럼 집안 곳곳에 떠다녔습니다.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고 벽과 가구, 심지어 제 살갗에까지 그 더러운 흔적이 스며든 것 같았어요. 저는 가장 먼저 거실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들어와 탁하고 무거운 내부 공기를 밀어내는 것을 느끼며 저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고인 물을 빼내고 새로운 물을 채우는 의식과도 같았죠. 저는 잠들어 있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환이는 제가 눕혀준 자세 그대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어요. 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눈을 감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대로 아들의 영혼이 몸을 떠나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이 들었습니다. 지환아 아들아.
제가 속삭이듯 부르자 아들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초점 없는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저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와 지환이는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고 아들은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지옥 속에서 각자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위해 흰죽을 쑤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억지로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무심하고 성실한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의 상처를 아주 조금이라도 아물게 해주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어요. 아들의 침묵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마침내 형태를 갖추고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분노였습니다. 조용히 방에 있던 지환이가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은이가 미처 챙겨가지 못한 혹은 일부러 버리고 간 그녀의 구두들을 모조리 꺼내 들었어요. 한때는 지환이가 직접 그녀의 발에 신겨주며 예쁘다고 칭찬했을 그 구두들을 아들은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그 구두들을 들고 베란다로 향해 하나씩 아주 천천히 가위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에나멜 가죽이, 아름다운 구두코가, 아찔한 하이힐 굽이 아들의 손에서 무참하게 잘려나가 쓰레기 조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와 함께 걸었던 모든 길, 그녀를 향해 달려갔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부정하고 잘라내는 처절한 자기 파괴의 의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신의 안에 들끓는 독을 밖으로 배출해야만 했습니다. 분노는 슬픔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저는 제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녀의 구두를 모두 잘라낸 지환이는 다음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붙박이장 문을 열어 아직 남아있던 그녀의 옷가지들을 모두 꺼내어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내의 향기가 묻어 있었을 그 옷들을 지환이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기 시작했습니다. 실크 블라우스가, 고운 원피스가 아들의 손에서 힘없이 찢겨나가며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의 분노를 모두 쏟아낸 지환이는 마침내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온통 찢겨진 옷가지들과 부서진 구두 조각들이 널려 있었죠. 그는 그 폐허의 한가운데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모두 소진되었지만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평온이 아니라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분노의 단계가 지나가자 마침내 슬픔의 단계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엉망이 된 거실을 모두 치우고 지쳐 잠든 아들의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웅크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물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제 손길을 느낀 것인지 지환이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훌쩍임이었지만 그것은 곧 둑이 터진 강물처럼 걷잡을 수 없는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너무너무 아파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들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며 어린아이처럼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들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아들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몇 날 며칠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옷을 적시고 제 심장까지 데우는 것 같았어요. 30이 넘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함께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온전히 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괜찮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라. 이 엄마가 다 받아줄게.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갈 거란다. 저는 주문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아들의 등을 끊임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더러운 독을 모두 씻어내고 상처 입은 영혼을 정화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환이는 마침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하지도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조용히 시간을 보낼 뿐이었죠. 저는 이제 아들과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과거로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환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환아, 이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해야 할 것 같구나. 제 말에 지환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한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돼. 그 아이라는 단어에 지환이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아이입니다. 그 여자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지환아. 상관이 없지 않아.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너의 아들로 기록되었다. 법적으로 우리는 그 아이의 부모로 되어 있어. 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계속해서 너를 따라다니게 될 거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이것은 인간의 도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아이는 이번 일의 가장 큰 피해자야. 그 아이에게는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그 아버지에게서 보호받고 양육될 권리가 있어. 우리는 그 아이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여자의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니. 어머니 말씀은 그 여자를 다시 만나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정말 그 여자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어요. 지환이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다 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엄마가 나설 생각이다.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저 엄마를 믿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이 더러운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해. 그래야 너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진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아들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다. 제 진심 어린 설득에 지환이는 오랫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어요.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의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도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고 싶어요. 아들의 허락을 받은 저는 그날 밤 곧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의 부모에게 마지막 통첩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마지막 장,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허락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저는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망설임과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매듭짓도록 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날 가장 먼저 지인에게 추천받은 가사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중후한 멋이 있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뒤 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차분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명백한 유책 배우자인 하은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혼인을 빙자하여 제 아들의 재산과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고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의 친부라는 작자에 대해서도 그가 하은이와 공모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한 푼의 자비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받아낼 생각입니다. 제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야겠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는 것이니까요. 만약 그들이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모든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 남자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고 법적인 양육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제 단호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의 모든 법적 절차를 위임받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든든한 법적 무기를 장착하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적진에 직접 들어가 항복문서를 받아내는 일뿐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사돈은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여보세요. 저 조정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다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희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사부인과 지환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가식적인 사죄를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안사돈. 제가 오늘 오전에 변호사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네. 변호사라니요? 대개 따님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의 차원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제 아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저희는 대개 따님은 물론 그 외도 상대와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동조했을지 모를 안사돈 내외분께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 말은 계산된 협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한 공격이었죠. 전화기 너머로 안사돈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인.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은이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를 고소하신다니요, 제발 자비를. 자비는 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개 따님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서 대개 따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내일 그 자리에 대개 따님이 나오지 않거나 혹은 나와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저는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즉시 개시할 생각입니다. 선택은 그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제 최후 통첩의 안사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꼭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제발 선처를이라며 거의 울먹이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럼 내일 뵙지요라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미리 도착해 창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인 사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라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가 사부인을 향해 눈짓으로 혼자 오라고 했을 텐데요 라는 신호를 보내자 그녀는 움찔하며 딸의 등만 떠밀고는 카페 밖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제 맞은편 의자에 차마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고 그저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앉아라. 제 짧은 명령에 그녀는 마지못해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이혼 소송과 관련된 서류 사본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이다. 너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게다. 내가 저지른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테니. 하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 금세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무너지듯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소송만은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녀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처하게 될 법적 처벌이 두려워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일어나거라.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를 보자고 한 것은 너의 값싼 동정심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야.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그 남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를 정확히 말해다오. 제 요구에 하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건 정말이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남자를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내려다보며 준비해 온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은아, 너는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은 더 이상 너와 그 남자 혹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야.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아버지에게 부양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버지의 가족관계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또한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지 모를 유전병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친부의 의학적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입을 다무는 것은 그 아이에게서 이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고 잠재적인 위험 속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내가 진정으로 한순간이라도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면 너는 지금 침묵해서는 안 돼. 그것은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이기적인 범죄다. 제 논리적이고 냉정한 설득은 그녀의 마지막 억지마저 무너뜨린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이는 한참 동안이나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냅킨에 그 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냅킨을 집어들어 확인하고는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목적을 달성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하은이가 다급하게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발 지환 씨 얼굴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직접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고 싶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제발요, 어머님. 저는 제 옷을 잡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아직도 뉘우침과 후회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후회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불행해진 것을 슬퍼하는 이기적인 감정일 뿐이다. 진정한 뉘우침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이 겪었을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 상처가 아물기만을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이야. 네 눈에는, 네 말에는, 네 행동에는 그 어떤 뉘우침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망가져버린 너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비겁한 자기 연민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런 너를 내 아들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은 내 아들에게 사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덧난 상처를 다시 한번 헤집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잔인한 짓이다. 내 아들은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너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만하거라. 너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은 이제 정말로 끝났으니까. 제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사부인이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저는 백미러를 통해 카페 통유리창 안에 무너져 있는 하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은이의 친정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하은이가 두고 간 마지막 짐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기 베넷 저고리와 딸랑이, 그리고 작은 신발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상자를 들고 그 집 현관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댁에 따님이 두고 간 마지막 물건들을 집 앞에 두었으니 가져가십시오. 이것으로 우리 집과 댁의 가족 사이의 모든 인연과 물건은 정리되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댁의 가족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소송 서류는 조만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전달될 겁니다. 제 아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법정에서 돈으로나마 철저하게 보상받을 생각입니다. 부디 성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연락할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하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지독한 악연이 마침내 저물고 있었습니다. 법의 칼날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변호사는 하은이에게서 받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의 친부라는 남성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 역시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버텼다고 해요. 하지만 변호사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그를 상간남으로 지정하여 제 아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들고 검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99.99% 친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측은 곧바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은이 측에서는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고 재판은 신속하게 저희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법원은 하은이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했고
제가 청구했던 액수보다도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 역시 그녀의 기만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한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시하며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책정한 것이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변호사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던 날, 저는 지환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하은이와 그 남자의 후일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아이의 친부였던 남자는 결국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들켜 이혼당했고 회사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은이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이미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통쾌함이나 기쁨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허무한 생각만이 들 뿐이었죠.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이 당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제 가족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희에게는 이제 온전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저와 지환이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며 각자의 동굴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은이의 흔적이 남아있던 가구들의 배치를 바꾸고 칙칙했던 커튼을 밝은 색으로 교체했으며 거실 곳곳에 생명이 느껴지는 화초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환이 역시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컴퓨터와 핸드폰에 남아있던 하은이의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수천 장이 넘는 사진들을 지우는 데는 며칠 밤낮이 걸렸어요. 그것은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사랑했던 기억을 그리고 배신당한 청춘을 제 손으로 장사 지내는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워낸 날, 지환이는 제게 와서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아들이 비로소 과거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 번쯤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환이는 친구의 작은 회사에 나가 일을 도우며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했고 주말이면 낚시나 등산 같은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았고 말수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식탁에 앉아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잊고 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동해로, 남해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지환이는 제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마 앞으로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마음 한구석이 고장 나버린 기분이에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고장 난 것은 고치면 되고 쉬고 싶으면 얼마든지 쉬어가면 되는 거란다.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거야. 너는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란다. 언젠가 너의 그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줄 좋은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게다. 그러니 조급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미래를 향한 다짐을 위한 것이었죠. 이혼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고 1년이 되던 어느 날,
저는 통장에 들어온 위자료 전액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함께 우리가 예전에 기부했던 미혼모 지원 단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기관의 원장님께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된 돈이지만 이 돈이 부디 세상의 모든 진실한 어머니와 그 아이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증서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밝아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삶은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환이는 여전히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런 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의 마음에 남은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비 오는 날이면 쑤셔오는 오래된 상처처럼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아들을 괴롭힐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함께 지옥의 강을 건넜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단단한 진실과 서로에 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거짓의 폭풍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우리를 훨씬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을 짓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 평범한 순간이 제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저는 기꺼이 악마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우리 모자의 삶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희망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